예,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중대 선거구제를 놓고 새해 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속내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 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도라든가 지역 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중대 선거구제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이제 소선거구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 두 개의 선거제도가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 지금은 소선거구제예요. 예. 지금은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 선거구별로 한 명만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유권자분들이 총선 날 투표를 하시면 가장 많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표를 받은 분이 당선이 되고요. 단 한 표 차이라도 표를 적게 받은 분은 낙선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을 하게 되면 선거구를 일단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소선구제에서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면서 최소 두세 명부터 많게는 4명, 5명까지도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로 갔을 때 가장 장점이 있다면 한 사람의 독식, 어느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한 표라도 이겨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0대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독식 구조를 갖다가 타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거대 정당뿐 아니라 작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0% 15% 정도의 득표를 가지고도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인지도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거에 나서서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소선구제를 재개편했을 때 그 현역 의원들 내지는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대 선거구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 화두로 이제 던진 거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당내에서 이 정책 아젠다를 뺏겼다. 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대통령의 이제 신년 이 하두로서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의 본연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정치 개혁인데 예. 이 부분은 특히 선거가 없는 해에 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선거를 직전에 두면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불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새 하두를 잘 던졌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이것이 하나의 그 정치 개혁에 이제 물꼬를 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기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선거의 그 구성은 크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가 훨씬 크죠. 이제 비례대표는 47석에 불과하고요. 지역구는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역구에서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지금 한 20-30년 우리 문제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지역주의입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당선되니까 뭐 한 50몇 프로의 득표를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다 당선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걸 이제 문제는 지역구를 어쨌든 좀 손을 봐서 좀 이것을 좀 완화할 거냐, 아니면 비례대표 제도를 좀 더 보강해서 완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논의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나온 발언들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목 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이 중대선거구제고요. 어제 윤 개편 대통령 관련해서 성공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에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지금 과제의 숙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에 총선인데 그게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제 뭐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가 되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TK라든지 PK라든지 네. 영남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만 네. 호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 정의당 쪽이나 네. 제2진보 진영 세력의 네.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이 중대선거구제가 됐을 때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위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와 그 정치적인 성향을 두고 본다면 앵커께서 지금 분석하신 게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새누리당 때 김무성 당대표였죠.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이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뮬레이션 나온 분석이 영남권에서는 민주당의 진입이 조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는 걸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히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럼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 이거는 영남과 호남만 봤을 때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민주당 독식구조가 될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단지 텃밭만을 고려한 선거구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혁안을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도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 선거제도 자체는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하루를 빼고는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의 유불리에 이제 연동돼 있고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개인에게도 돼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느냐 또는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 다른데 한국의 정치의 쟁점이 지역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를 들면 계층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대적 요소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아젠다적 뭐 예를 들면 뭐 성별이라든지 뭐 녹색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좀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정치 원로께서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뭐냐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는 그 역설은 어떤 정치적 결단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통령이 이를 꺼내고 또 지금 국회에는 한 7개 정도의 이런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히 검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거 없는 올해 그리고 선거법이 확정돼야 돼서 지역구를 좀 나누는 것이 이제 4월 달 1년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국회의장도 동의해서 4월까지 한번 해보자. 3월 말까지 마무리해보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회에 여야가 좀 집중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모아봤습니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흠집을 잘 잡기만 해도 내가 득을 보는 그런 양당 정치. 이거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장점으로는 소수자 신인 진출이 좀 용이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의견이 갈리는 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저희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보여드렸듯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에 찬성을 하는 그렇죠. 입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나 그 이후에도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 개혁을 갖다가 강조를 했었죠. 근데 예. 당장 지금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걸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 어젠다를 먼저 가져갔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구제 개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경험해야 되지만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적인 부분들을 그것도 보수 정당에게 뺏겼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앞서서 말씀드린 기득권을 갖다 어떻게 내려놓느냐.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은 텃밭인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면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보면 같은 진보 계열의 다른 세력에게 의석수를 내줄 수 있다는 결과는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게 의석수를 내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주당 내에 반발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이것을 지키려면 당내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그러니까 정당 개혁이나 이런 선거구제 개혁 관련된 TF도 꾸리고 저는 이 어젠다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그런 적에 이제 그런 그 해석도 있겠지만은 이 같은 이제 해석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뭐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따로 나오는 이제 비판이 투표율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 호족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로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바대로 약간의 부작용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게 없던 제도가 아니라 유신과 전두환 50대 중선거구, 2인 선거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여야가 나눠먹기를 했고 제1당은 크고 나머지 정당은 적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선거제도를 보였고 일본도 55년부터 94년까지 자민당의 일당 그 독재 형식을 50년 정도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에서 보면 이제 개파 정치라든지 또 부패 돈선거, 선거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상당히 안 좋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중선거구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두 개 나라 정도만 됩니다. 남미의 나라, 뭐 콜롬비아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입할 때 지역주의 패단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주장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투표 행태는 존재하지만 득표율로 보면 굉장히 이제 영남에서 민주당의 지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두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행태로 사실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다 좀 선거제도를 현실적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준연동인 제도가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미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 정도 외에는 사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이제 비례대표 중심의 대선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 제도를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을 갖는 제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도층에 우리는 극단적 진보와 보수 빼고 중도가 아주 많은 나라인데 이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더 바꿔 나간다면 지금 제도에서 조금만 더 손을 보면 됩니다. 굳이 소선거구에
소선거구에 대해서 중선거구로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지역구 인정하고 비례대표를 조금 한 30명만 늘린다면 이 현재의 제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명이라는 국회 의석에서 한 30명 정도 더 늘리는 것, 대신 국회의원의 봉급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 거는 동결 내지는 좀 더 감축하는 이런 식의 국회의원들의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제 중대선거구제 개편. 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예전 선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로 돌아가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저희 정당의 정치를 보면 정말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텃밭이라는 소위 말하는 영남, 호남 중심으로 한 텃밭 또는 수도권 내에서도 사실 양당의 텃밭들이 있습니다. 예. 이 텃밭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그런 개혁적인 성향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정당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좀 수혈될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뭐 사람만 바꿔치기 한다고 이게 개혁이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거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번 제도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차원의 저는 개혁적인 어젠다를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과거로 회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더 나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일본 같이 이제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가 네. 이제 수십 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패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안 좋은 측면,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까라는 걸 본다면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이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은 보통 우리가 정권 교체 주기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민도를 봤을 때 글쎄 이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자민련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선거구제 하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년 인사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성 의원들만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이 과거 조용한 내조를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시자마자 임기 초반부터 이제 막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분명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예. 대통령이 모든 행사를 다 갈 수 없고요. 모든 일들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분명히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의 문제이지 대통령 부인이 나서는 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조선일보와의 그 대통령의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되면서 행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면서도 제대로 잘된 행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여성 정치인과 대통령 부인의 만남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 야권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나 아니면 원외에서 활동을 해보면 오히려 남성 중심의 정치 행사나 이런 모임들에서 여성들이 많이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전 대통령도 여성 정치인과의 적극적인 만남이 더 필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죠.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협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이제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야당의 좀 반응이고 일침인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의원을 초청하는데 여야 여성의원 모두를 초청해서 대화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여성 의원들만을 이제 초청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 부인이 왜 정치인을, 그래도 국회의원을 직접 초청을 하느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민주당 내나 야권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여사 그때 영부인이라고 불렀죠. 영부인이 직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을 부른다기보다는 그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직접 정치하려고 저러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건 정말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부인들을 부르면 어떻고, 만나면 어떻고, 직접 정치인들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뭐 직접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여성 정치인들의 그런 어려운 점도 같은 여성으로서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점들을 또 작게 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청와대실, 대통령실 밖에 있는 민심을 듣는 그런 장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듯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 중진 의원들이 플랜 B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진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모든 정당이나 또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게 좀 강조되는 거는 암만 해도 이제 좀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의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도 뭐 아직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의 실체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나 신뢰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지지도, 이런 거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지지도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민주당이 위기가 온다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새해 토끼해를 맞아서 토끼라는 사람이,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득담 차원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또 새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자기 우군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한 거는 새해 인사니까 저희는 뭐 그런 당연히 그런 건 절차들은 다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 그날 당시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신년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불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예방을 가겠지만 예. 신년회를 불참하면서까지 간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이 지금 검찰의 수사 내지는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 전 대통령도 지지층의 결집이나 아니면 당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의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예. 특히 친문 세력과의 강한 유대감을 대국민 메시지로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건재하다 또는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게 이제 시기가 다가와서 다음 주 중에는 출두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신년 인사회에 이 대표가 불참한 것을 두고도 이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은 참 개밥의 도토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의 첫날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큰 행사에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라는, 이번에 안 간 거는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협치를 하려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대화를 시작해야. 그래도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은 그냥 통 크게 품 넓게 나가서 정말 협치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예, 이 문희상 상임고문이죠.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제 그 여당의 신년 인사에 특히 대통령 신년 인사에 가면 개밥의 도토리 신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래도 이제 갔어야 된다는 시각들이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 예전 좀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의 입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정치인으로서 좀 담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범하게 한다면 죄송합니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신년회라는 게 우리 그 국가 성격에서 대통령은 이제 국가 원수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행정부 수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걸 하더라도 좀 더 이게 행안부가 공문 한번 그 이메일로 보내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 정무 라인에서 좀 가동됐다면 좀 더 이게 포용하는 국가 원수로의 역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좀 그 가정상의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신년회에 민주당 대표가 그냥 가는 거는 거의 이제 당 전체의 모임과 민주당 대표 한 사람 이렇게 가는 행태고, 또 못 가면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좀 다른 분이 가기도 하고 그랬고, 또 여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또 안 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이제 가능한 참석하는 쪽이었는데요. 현재는 바로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협치가 전혀 없고 이렇게 강대강 대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어제였죠. 이제 신년 인사 어제 그제였죠. 이제 신년 인사의 초대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정말 뭐 화면으로 보시면 정말 몰랐다는 표정과 몰랐다는 말투였는데, 자 그렇다면 대표 비서실과의 소통이 안 된 거냐? 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그 공문이 왔다면 아무리 이제 좀 뭐 너무나 예의 안 지키고 또는 뭐 이렇게 중요성에 부과가 안 돼 있더라도 좀 확인을 거쳤으면 좋은데, 과거의 경우에 보면 이제 초집장을 직접 들고 온다든가 직접 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더 다른 차원의 정무적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예. 얘기로는 직접 들고 왔다고 그래요. 대표실 비서실로요. 아 이번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는 뭐 오후 12월 22일 날 오후 2시부터 했는데 6시까지 답을 달라라는 이메일이 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현실은 약간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의 이것이 정무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해서 한번 더 이렇게 해야 초청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판단의 주체가 뭐 비서실장이었을지 아니면 좀 더 보고 라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에 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